부동산 투자 리딩방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 리딩방 과연 믿을만 할까요? 최근에 한 유명 부동산 투자 강사가 80%의 투자 손실을 봤다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무려 1100억이 넘는 돈이 이 리딩방을 통해서 투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전 재산이 여기 투자했다가 80% 손실을 본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충격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부동산 리딩방 그 실체와 위험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고수익 믿기 부동산 투자 리딩의 허와실, 무법지대 부동산 리딩방, 청년 투자자의 실패 고백, 스타 강사 믿었는데 80% 손실 부동산 리딩방 주의보. 네, 여기 나온 사례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A씨는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B씨라는 부동산 투자 강사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게 됐어요. 자꾸 보다 보니까 믿음도 가고 신뢰도 갔다고 합니다. 이 부동산 유튜브 B씨가 뭐라고 했냐면요, 부동산 공동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A씨는요, 명예퇴직금까지 모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이익금은커녕 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투자자 A씨는요, 자신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한 투자로 노후의 꿈이 산산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씨 외에도 이렇게 함께 투자한 분들이요,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흑수저 청년으로 30대 건물주가 되었다는 성공신화로 유명세를 탄 분입니다. 자, 그는요, 자신의 부동산 아카데미를 통해서 수강생들에게 공동투자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3월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충격적인 글을 올리게 됩니다. 80%에 달하는 투자 손실을 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80% 어느 정도 되는 돈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면요, 2천만 원만 남는 겁니다. 8천만 원 손실을 보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투자자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A씨가 자신의 투자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사례인데요, B씨입니다. B씨는요, 2년 전에 경매 학원에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 1년 후에 무려 25%의 수익을 약속하는 공동 투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약속한 기간이 지났는데 학원 대표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본 손실금이 무려 1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남의 일 같나요? 아니요,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이런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동산 리딩 투자 피해는 누구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네, 바로 은퇴자 분들입니다. 은퇴자 분들은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박하죠. 그래서 평생 모은 퇴직금, 대출까지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노후가 정말 지옥이 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빚을 내서 진짜 연끌해서 투자한 20대, 30대의 경우는요, 인생의 시작점부터 이 큰 빚을 짊어지게 되면요, 삶의 낙이 없겠죠. 그래서 젊은 세대도 또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하신 분들도 투자에 대해서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은 왜 저렇게 바보같이 당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똑똑한 사람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첫 번째, 경매 같은 경우는 초보자가 혼자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권리 분석 자체도 굉장히 어렵죠. 또 입찰도 해야 되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명도도 해야 되고 또 명도 후에도 과정들이 복잡하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유명 강사를 통해서 하는 이 공동 투자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책도 내고 하다 보니 유명 강사가 하는 거니까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도 하고, 또 주변에 많이 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누구나 쉽게 투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투자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천에서 수억 원의 투자를 하는데 물건을 직접 보지도 않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계약서에는요, 1년에 단 하루만 회계장부를 볼 수 있다 라는 이런 독서 조항도 있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런 공동 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매우 미흡합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투자자는요, 구제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첫 번째, 경매는 초보자가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둘째,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 셋째, 투자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런 공동 투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내 급여 소득만 가지고는 은퇴 노후 준비가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주의해야 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빨리 돈을 벌 수 있단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그들이 자신의 돈을 갖고 하지 투자자들의 돈을 받지 않을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특히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입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전에 철저한 실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돈을 수천 수억 원을 투자하는데 실사도 하지 않고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강사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반드시 투자 대상 물건을 직접 보고 분석해야 됩니다.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법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또는 주변의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투자금 회수 방법, 또 수익 분배 방식, 또 위험 부담의 주체,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의심스러운 조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반드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분산 투자하세요입니다. 자,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초보자에게는요,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 전 재산을 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한 곳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말고요,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본인의 투자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두렵잖아요, 투자가. 그런데 한 번, 두 번 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성공을 맛보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 큰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경험이 온 상태에서 큰 투자를 하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과대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투자 결정 혼자 하지 마세요. 콩깍지가 씌이면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나중에는 대부분 내가 그때 왜 투자했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좋은 투자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가족 또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꼭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그분이 보고 지적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지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한 투자는 상당 부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투자 안 할 수는 없죠. 해야 되는데 6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자 전에 철저한 현장 실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 분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인의 투자 능력을 가대평가하지 마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투자 결정은 혼자 하지 마세요. 네, 반드시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투자 전에 꼭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해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뉴스 기사 많이 보시죠? 특히 이제 부동산 뉴스 기사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들, 또 자세히 분석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요, 아래 그 뉴스 기사의 제목을 달아 놓으시면요, 제가 하나를 찾아서 오늘처럼 자세히 분석해서 또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충격적인 부동산 사기 사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숨긴 가장 큰 비밀은 무엇일까요? 조합장의 전과, 사업의 불가능성, 대출 진행, 네, 전부 다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가장 심한 건 뭐냐면요, 사업이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진행했다는 겁니다. 마치 사업이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을 계속 모집했어요. 심지어 수백억의 조합비까지 걷어들이게 됩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불가능한 걸 잘 알면서도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내다니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 조합 추진위 위원장 있잖아요. 이 사람은 2018년도에 이미 불법 조합원 모집으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자, 지주택 관련해서 이미 전과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위원장은 자신의 임원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규약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왜? 자기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경했냐면 임원의 결격 사유를 벌금형 이상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완화. 본인이 지금 벌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금고형 이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죠. 정말 영리한데 그 영리함을 정말 범죄적인 부분에 쓴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 허위 사업 진행 보고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조합원들을 기만한 정도가 너무 심각해요.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8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은 이런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첫 번째, 시공사와 업무 약정 체결했습니다. 금융기관과 대출 협의 완료했습니다. 네, 전부 거짓말이죠. 생 거짓말입니다. 자,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네, 이는 조합원들에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 인상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정말 위험하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계약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조합 얘기만 믿지 말고요, 시공사 또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계약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식 문서를 요구하세요. 내 권리니까. 중요한 문서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요, 공식 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문가의 자문. 네, 일반인들이 이 내용을 잘 알 수 없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조합원 간 정보 교류. 네, 조합원끼리 똘똘 뭉쳐야 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함께 검토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지주택 참여할 때는요, 항상 주의하고 의심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추인과 변경, 이런 문구를 남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책임 회피입니다. 추인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이 문구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미리 말했잖아요 라고 변명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법적인 허점을 활용한 겁니다. 자, 추인의 뜻이 뭐죠? 이미 지난 사실을 소급하여 인정한다는 의미죠. 네, 즉 추인은 이미 일어난 이런 불완전한 행위를 나중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은요, 이를 악용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사후에 합법화하려고 했습니다. 자, 추인과 변경 문구의 남용, 세 번째 그 이유는요, 불확실성의 조성입니다. 네, 자, 이런 문구들은 조합원들의 혼란을 주기 쉽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요, 시간 벌기입니다.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면서 조합은 실제로 이렇게 진전 없는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첫 번째, 모든 문서를요,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글자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지만 1시간이 걸려도 꼼꼼하게 작은 글씨까지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요,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계약서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인, 변경 가능, 이런 문구가 자주 나오면 의심해야 됩니다. 그죠? 이건 의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불확실한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꼭 안전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네, 여기 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많은 것을 숨겼어요. 불법 행위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동산 개발 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개발 과정이요, 저도 조그맣게 하고 있지만 매우 복잡하고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조합원들이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조합은 이런 복잡성을 핑계로 중요 정보를 은폐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 네,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하면서 큰 수익을 기대하잖아요. 자, 조합은 이런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불리한 정보는 숨기고 유리한 정보만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거죠. 자, 세 번째, 규제의 허점입니다. 지역주택 조합 관련해서 규제에는 사실 많은 허점이 있죠. 조합은 이런 허점을 악용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역주택 조합 성공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90%? 80%? 70%? 60%? 아닙니다. 30%? 20%?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뉴스 기사입니다. 성공률 5%, 지역주택 조합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여기 김태형 변호사님은 조합의 가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지역주택 조합은 최악의 선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그러나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지역주택 조합 관련해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는데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어느 정도 성공률이 되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성공률 추정해보면요, 대체로 성공률은 5에서 10% 정도라고 합니다. 자, 또 일부 전문가분들은요, 성공률이 1%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통계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설립된 304개 조합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 입주에 성공한 것은 8%를 밑돌았다고 합니다. 자,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황도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게 118개인데 원만하게 추진 중인 사업지는 그 중에 한 20곳. 그러면 전체 약 17%밖에 안 되죠. 네,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이 위험합니다. 네, 지역주택조합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 아파트,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이 지옥주택조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하실 때는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모든 부동산 투자가 위험하죠. 그 책임도 투자자가 온전히 다 지게 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요, 좀 전에 보셨듯이 많은 위험이 있고 성공률도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고 또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로또라는 게 있죠. 청약 당첨.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매력적인 기회 뒤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데요. 최근 국토통계에서 발표한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위장 전입, 또 위장 이혼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요, 최근 3년 동안 무려 40%가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사회의 주거의 형평성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정청약 실태 또 사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정청약 실태 얼마나 심각할까요? 국토부에서요, 지난해 상반기에 50개 단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매우 충격적인데요. 무려 159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자, 이것은요,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이 매우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자,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불법행위 유형 무엇일까요? 네, 바로 위장 전입입니다. 위장 전입. 자, 이것은요, 절반 이상에 차지하는 수치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불법행위인데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28살 손녀가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전입신고시키고 노부모 부양자 특별 공고를 받았다가 정부에 적발됐습니다. 자, 청약 통장을 매매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청약 통장이나 또 청약 자격을 사고 판 사례가 10건이나 확인됐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탈북민에게 부여되는 특별공급 지원 자격이 있는데요. 이것마저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의정부나 화성시에 사는 탈북민 이름을 빌려서 경기도 파주 아파트 북한 이탈 주민 특공에 지원했다가 걸린 사례도 있습니다. 자, 국토부는요,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탈북민 이런 사례금 500만 원 정도 받고 청약장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 이런 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인해 이런 불법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준 아주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예, 이런 이제 부정청약은요, 위장 전입 또 청약통장 매매에 그치지 않고요, 위장 이혼 또 불법 공급도 굉장히 많이 적발됐습니다. 자, 위장 이혼 왜 하죠? 네, 특별 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이혼한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리고 다시 혼인신고하고, 네. 또 이제 불법 공급도 많았는데요. 사업 주체 그리고 당첨자가 서로 짜고요, 로얄층을 계약하는 불법 공급 사례도 55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부정 청약은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요, 실제 뉴스 기사에 나온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그런 사례가 발견되면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기사입니다. 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 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 사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여기 이제 40대 여성이 있습니다. 자녀 2명과 있고 40대 동거남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한 달 전에, 그죠? 한 달 전에 여기 자녀 3명이 있는 남자분과 혼인신고를 합니다. 그럼 가점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청약 당첨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당첨 직후에 이 씨는 자녀 3명과 원래 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고 D 씨와 이혼을 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는요, 현장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이 D 씨의 동거남을 포함해서 총 8명이 전용 면적 49제곱미터짜리 소형주택에 주민등록 함께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요, 위장 전입 또 위장 결혼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이 D 씨와 E 씨를 주택법 위반
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인데요. 이 A씨는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요. 유공자 특별 공급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리고 분양 직후 원래 주소지로 이전을 했는데 이것이 위장 전입으로 걸리게 돼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당첨을 위해서라면 위장 전입, 위장 이혼도 한다. 네, 부정 청약 100태. 네, 여기 이미지가 나오죠. 배우자, 자녀와 함께 지방에 거주하는 이 A씨, 그죠? 이 A씨가 본인만 수도권으로 이장 전입했습니다. 어디로? 고시원으로. 참고로 고시원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주소지를 옮겨놓고 지금 청약 인기 지역인 동탄 신도시 아파트에 청약에 당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적발이 돼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양 가족이 많을 경우 청약 가점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적을 악용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 전입해놓고 청약 가점을 높여서 당첨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이제 크면 뭐 도심으로 나가게 되는데 청약을 받기 위해서 다시 위장 전입을 시켜놓고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부모 가정인 척 위장 미혼 적발 사례입니다. 자, 여기 남편 B씨 또 부인 C씨가 있는데요. 이 배우자 C씨 부인이죠.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여기 쌍둥이 2명을 낳았습니다. 자, B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한부모 가정으로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적발이 됐죠. 자, 반대로 위장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 자녀가 있는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가점을 이제 높이는 거죠. 그래서 청약에 당첨된 사례도 있는데 이러고 나서 다시 이혼한 사례도 적발이 됐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도 한번 볼까요? 불법 전매, 위장 전입, 통장 매매, 위장 이혼. 네, 정말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이 머리로 정말 열심히 돈을 벌면 성공할 텐데 잘못된 데 쓴 것 같습니다. 뭐 보겠습니다. 자, 불법 전매. 자, 여기 당첨자 A씨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전매 기간 중에 다른 이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1억 2천에 불법 전매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는 M씨에게 무려 3억 5천을 받고 다시 불법 전매를 하고 잠적한 사례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위장 전입 사례인데요. 직장이 있는 곳에 거주하다가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대구, 서울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주택 청약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당첨이 돼서 다시 자신의 원래 근무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례인데요. 이렇게 청약이 예정된 곳마다 메뚜기 하듯이 전입신고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이제 통장 매매 사례인데요. 이렇게 브로커가 있죠. 네. 청약 브로커가 각 지역에 사는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받아서 청약 통장을 매매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위장 이혼한 사례입니다. 원래 부부인데 이혼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 당첨을 위해서 위장 이혼한 사례입니다. 여기 이제 G씨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한 후에 그리고 이혼 후에 다시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례인데요. 네, 걸렸습니다. 자, 특별 공급은요, 한 가구당 한 번만 당첨되는 것인데 이런 법의 허점을 노린 불법이죠. 네, 이런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위장 전입에 가짜 돌싱까지.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여기 남편 있고 부인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이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혼한 거죠. 그 이후에도 같이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 공급주택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되죠. 왜 이혼했죠? 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뉴스 기사인데요. 통장 거래, 위장 전입 등 부정 청약 300건 정도 적발이 됐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교사인 이 B씨는요, 다른 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위장 전입을 한 겁니다. 근데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서 거리가 한 119km, 한 1시간 4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가 출퇴근으로 사실 어려운 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뉴스 기사 보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요? 네,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 정의 훼손. 네. 실제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위장 전입, 불법적인 행위로 그들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이건 주거 불평등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시장 불신. 네. 이런 청약제도에 대한 불신은요, 전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네. 이런 부정청약 촉발, 처벌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 납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비용의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윤리의식의 저하입니다. 자, 이렇게 부정청약이 망명하면 옆에서 보다가 이거 나만 손해볼 수 없지, 나도 해야겠다, 이런 제 생각이 퍼져나가면 이런 제의식 없이 윤리의식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국에서는 이런 위장 전입 어떻게 찾아낼까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보면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에 사는지 거주하는지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노부모, 소유주택 임대차 현황을 조사하고요. 또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과금 납입 현황, 또 노부모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사용 지역 조사, 이건 바로 걸리죠. 만약 서울에 해놨는데 교통카드 신용카드는 부산에서 매일 쓰고 있어요. 바로 걸립니다. 또 사업 및 근무지 금융경제행위 주거래 지역 조사, 이장전이면 서울에 해놨는데 카드는 계속 제주도에 써요, 부산에서 써요, 목포에서 써요. 자, 이거 충분히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핸드폰 사용 지역 확인을 통해서 바로 걸릴 수가 있죠. 또 우리 병원 의원 갈 수 있잖아요. 사는 곳은 서울인데 병원은 맨날 부산으로 가, 걸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장 전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정말 화가 나죠. 자, 정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수사 의뢰입니다. 적발이 의심된 사례는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합니다. 두 번째, 계약 취소. 네,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계약은 바로 취소합니다. 세 번째, 청약 자격 제한. 네, 이렇게 위반자에게는요, 향후 10년 동안 청약 자격을 제한합니다. 이 정도 강도는 약하겠죠. 뭔가 좀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내용 좀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죠. 네, 오늘 내용 제가 Q&A로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약 주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위장 전입, 청약 통장 매매, 위장 이혼, 불법 공급,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 중에서 위장 전입이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위장 전입과 일시적인 주소 이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자, 위장 전입은요,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이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기는 거고요. 또 직장이나 학업 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전하는 거, 이것은 합법적인 거죠. 핵심은요, 실제 거주 의사의 유무입니다. 자, 위장 이혼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나? 네,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거나 또 무주택 기간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는 행위입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자,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네, 일단은 주택법 위반 시 계약 취소와 함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이거 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청약 자격 확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네, 여러분 어디서 확인하십니까? 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청약 자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고 하면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정청약을 목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아니면 관할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된다고 하니까요, 발견되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장 이혼도 불법일까요? 네,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한 위장 이혼이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네, 부정청약은요, 누군가 당첨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뺏어간 거잖아요. 주거의 형평성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꼭 신고해 주시고요. 또 정부의 이런 강력한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이런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자, 부동산 재테크 잘하면 부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또 반대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면요, 내 재산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또 뉴스 기사를 보면요, 잘못된 부동산 투자로 실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어떤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왜 겪고 있는지 알아보고요. 여러분들도 이를 통해서 재테크 시 또 투자 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은요 2년 전에 상담을 오셨을 때 청주에 있는 상가주택을 매입을 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에요. 지어진 지 1년도 안 됐고 새 건물이죠. 또 건물도 외관도 예뻤고 또 수익률도 매우 만족했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4층 건물인데 1층은 근생, 나머지 3개 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매매가는 12억에 매입을 했어요. 자, 여기에 3가구씩 있는데 한 가구당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9가구니까 보증금 9천만 원에 월세 450만 원이죠. 자, 여기 1층은요 근린생활 시설인데 사무실 겸 창고로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140만 원. 그러면 전부 다 합쳐서 월세는 590만 원이 되죠. 네, 매우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6.5%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심 끝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약할 때 와, 이제 내 노후 걱정도 끝이다. 예,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여기 2, 3, 4층에 있는 원룸 투룸이거든요. 여기 있는 분들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새 건물이니까 일시에 계약이 됐을 거 아니에요. 한 달 사이에 전부 다 나간다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뭐 새로운 임차인 구하면 되지? 라고 해서 인근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여기가 지금 월세 5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여기 지금 시세가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 황당한 일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한 가구당 20만 원씩 빠지잖아요. 그러면 월세가 450만 원이었다가 27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4.5%밖에 안 돼요. 자, 물론 이것도 뭐 비교적 서울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고 청주에서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수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이런 다가구 건물들이 인근에 많이 공급이 되면서 한 3가구 정도는 항상 이제 공실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이 3%대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네, 장난을 친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50만 원을 받다가 시세가 3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자, 20만 원의 갭이 생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50만 원의 계약을 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게 가장 흔해요. 자, 새로 들어온 임차인한테 자 30만 원인데 50만 원의 계약서를 쓰자. 대신에 그 20만 원에 대한 1년치는 내가 미리 주겠다. 그럼 20만 원에 1년치면 240만 원이잖아요. 네, 240만 원을 미리 주고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월세 50만 원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확 좋아지죠. 그럼 더 쉽게 팔 수 있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건물에 걸렸던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문 찾아보시면 이런 기사 내용들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 성동구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3개월 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보증금 2억, 월세 2천만 원 나오는 건물을 70억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이게 하자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은 이게 잘 안 보이나 봐요. 아, 이 건물이 좋으니까 수익이 잘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주변 시세보다 높은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고 총 5층 중 3개층은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편할 거라는 점에 마음이 들었죠. 자, 그런데 며칠 전 3개층을 운영하는 학원이겠죠. 임차인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임차보증금 반환해 주세요. 자, 위 내용을 좀 더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가가 70억이에요. 5층짜리 건물인데 3개층은 학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증금 2억에 월세가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3.6%잖아요. 네, 성동구에 이런 건물 3.6%는 아주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무난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약을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 기사에서 보셨듯이 높은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월세를 2천만 원 받고 있는데 여기 3계층을 쓰고 있는 학원이 나가게 되잖아요. 자, 뭔가 장난했겠죠?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을 들었을 때 이 정도는 못 받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아까 주변보다 높은 수익률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월세를 만약 1,500만 원으로 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런 70억짜리 건물을 살 때
자신의 돈을 다 갖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다 대출을 받죠.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한 80% 정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 건물에 40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대출 금리는 4.7%. 그럼 월 이자가 어떻게 되죠? 네, 1,57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월세로 이자를 못 내는 거죠. 왜? 이자가 더 크니까. 월세는 1,500인데 이자는 1,570만 원. 네. 이렇게라도 구하면 당했는데 이거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손해가 크겠죠. 건물을 사고 팔 때 이런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매수인 입장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위장 임차인의 존재 여부입니다. 자, 위장 임차인 뭘까요? 건물의 매각을 용이하기 위해서 또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가짜 임차인을 두는 겁니다. 자, 이런 거래의 흐름을 갖게 됩니다. 자, 매도인은요, 이걸 비싸게 팔기 위해서 위장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임대 수익을 내세워서 건물을 팔게 되죠. 자, 매각 후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위장 임차인이 저 이제 나갈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운 임차인을 구할 때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위장 임차인 너무 흔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변의 임대 시세만 나고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매수인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건물 사실 때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주변과 비슷한지 합리적인 임대 시세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관련 뉴스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장 세입자 내세운 상가 수익률 조작 주의보. 자, 경기도 A신도시 근린상가를 분양 중인 시행사 P는요, 선임대 방식을 도입했다. 자, 60평 1층 상가의 임대료 보증금은 1억 2천, 월세는 670만 원. 근데 주변은요, 보증금 8천에 월세는 470만 원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훨씬 비싸게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월세가 470인데 670이면 200만 원을 더 비싸게 받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이제 의심을 해야 돼요. 자, 이 상가 임차인은 P사가 세운 외식 업체 체인점이다. 그래서 임대 걱정 없이 연 7%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 있는 계약을 맺은 셈이다. 자, 이런 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볼까요? 상가 투자자 겨냥한 신종 미끼 영업 주의보. 자, 얼마 전 서울 근교 K지역은행 ATM기 입점하기로 되어 있는 신구 상가 투자를 고려한 A씨는요, 고신구 때 투자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자, 왜냐하면 시행사가 제시한 수익률이 6.5%로 양호했지만 주위 환경이나 입지 여건이 크게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며칠 후 모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신이 본 그 상가가 수익률이 8%로 분양 중인 거죠. 자, 전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당의 상가가 수익률이 8% 나올 수 있도록 시행사와 협의해 주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한 4%, 3%밖에 안 나오는 걸 6%, 8%로 가장 임차인을 놓고 분양을 하는 겁니다. 또는 매각을 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런 걸 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손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뭔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매도인, 또 공인중개사, 또 임차인 간의 관계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요,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이렇게 가장 임차인을 둔 건가? 이제 실제로 임차인이 아예 장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있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월세보다 굉장히 높게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가 증거만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법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겠죠. 네,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면 됩니다. 자, 민사, 형사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내가 증거도 없고 임차인의 혐의도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임차인과 소통해야 됩니다. 자, 왜 퇴거를 하려고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다면 협상을 시도해야 되죠. 자, 가격을 내가 깎아줄 테니 재계약을 하자. 그리고 만약 퇴거를 한다면 퇴거 시기를 조정을 하자.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손해는 보지만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 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분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임차 시세를 주변에 맞게 조정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 신규 임차인은 열심히 찾아봐야 됩니다. 네,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적정한 임대료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야겠죠. 물론 이런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이 되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단, 요 1번, 2번 단계에서 증거를 찾게 된다고 하면
법적인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 형사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요 3, 4, 5 단계를 거쳐 가야 됩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장 임차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을 매입할 때 계약하기 전에 여기 위장 임차인이 있나, 아니면 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30만 원인데 50만 원의 계약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관리비 고시서. 사람이 있다면 관리비를 매달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전기, 수도, 사용량. 실제로 여기서 임차인이 거주를 한다면 전기, 수도, 세를 내고 있겠죠. 이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서하고 확정일자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 실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만약 안 보여준다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대료 지불 내역 확인. 월세가 200이다. 그러면 매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를 통해서 위장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있더라도 반드시 뭘 조사해야 되죠? 네, 시세대로 있는지. 여기 주변에 조사했더니 여기 시세가 100인데 150에 또는 200에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앞서 기사 내용에서 이랬죠. 자, 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이 퇴거를 요구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계약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1년 단위로 연장한다. 협의하에. 앞서도 이분이 나간다고 했을 때는 그런 계약서 상에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나간다고 했겠죠. 네, 만약에 없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매입 시 임대차 계약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네, 요구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임대료 납부 내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걸 요구했는데 임대인이 보여주지 않으면 계약하지 마세요. 이건 뭔가 속셈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반드시 주변 시세를 확인해서 합리적인 임차료를 받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장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증거도 수집했습니다. 확보를 했어요. 임차인을 잘 설득해서 사실은 내가 2차 제차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라는 이제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고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관건은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네, 은퇴자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요, 당장 은퇴를 하게 되면 수익이 완전히 제로가 되잖아요. 굉장히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급하게 계약을 하게 돼요. 이제 눈에 콩깍지가 쓰이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계약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도 당사자가 되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을 할 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런 중요한 계약,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 될 수 있잖아요. 시장 조사도 철저하고 계약서도 검토하고, 만약 내가 이런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요, 안전하게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나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